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어렵사리 징계조치 없음 결과를 받은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경우에 설마 징계조치까지 나올까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징계조치를 받은 후에야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징계조치를 취소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학교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우선은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학교생활 자체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일인지 아닌지 먼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치 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과 B군은 서로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인데 어느 날 A군이 B군에게 C군의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A군과 B군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B군이 A군이 했던 C에 대한 험담을 C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C군은 너무 놀라서 A군을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A군과 B군, C군 모두 사안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군은 A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진술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B군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A군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는 A군은 C군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서면 사과 조치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고 서면 사과 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B군이 허위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A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A군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B군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몇 달 동안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아주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서는 관계 학생들도 많았고 그동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자료 등 방대한 자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B군이 모든 자료를 모아둔 것인데요. 그런데 B군은 자료를 모아만 두었지 도저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A군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 A군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를 뒤섞어서 자신을 피해자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A군이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전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소명을 하는 증거를 첨부하였고 A군의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는 결국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고 하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조치 없음 결과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을 거쳐야만 조치 없음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학교 봉사 4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법원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폭력,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행했다는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 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땡땡 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 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B양에게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 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 학생을 겨냥해서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제,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 키포인트는 첫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왜곡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깜빡하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욕을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보험사기의 정의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라고 인정하는지 그 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기죄 일반의 법리는 기망행위, 그리고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4가지 요소를 요구하고요. 이것이 충족되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또한 다르지 않는데요. 해당 요소 외 보험회사가 향후 보험금을 되돌려받아 현실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의 요소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이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고의 혹은 허위 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 행위가 기망행위 자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판례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한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 또는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의 관행 또는 신의 측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망행위의 태양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 또한 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받을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기죄 요소 중에 두 번째인 바로 피기망자의 착오는요. 보험사의 착오에 기한 보험료 책정 행위를 바로 착오로 볼 수가 있고요. 착오에 기한 처분 행위는 당연히 보험금의 지급에 해당합니다. 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필요하지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관련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쟁점화가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지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묵시적 기망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고지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가 바로 쟁점입니다. 판례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에 따른 기망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은 적어도 고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인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에 비춰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불고지 자체가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언제나 사기죄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고지 의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문의가 많은데요.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불실을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상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판례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 의무 위반이 된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주 운전자가 A임에도 B라고 허위 고지했는데 실제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설사 B가 보조 운전자로서 보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운전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 아닌 한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했고요. 유흥업소 접대부임에도 직업을 주부로 허위로 고지한 사안에서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인 심야 차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고지 대상이 보험사고 발생 확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보험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암 진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반 재해 및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와 암 진단 확정,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모두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일반 재해로 사망했던 사안에서는요. 보험계약 체결 이전 암 진단의 확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을 유효하다고 봤고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 사기죄 관련해서는 다른 구속요건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업무상 배임입니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보험계약자와 공모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은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그리고 보험업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의 또 쟁점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110조에 의해서도 그 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상법에 따라 초과 및 중복 보험 및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화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사기 전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의 이와 관련해서 해약 환급금 반환 채권과 보험 사기자에 대한 채권, 즉 손해배상 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기지급했던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보험사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기망행위, 두 번째는 피기망자의 착오, 세 번째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네 번째는 재분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이 네 가지 요소가 요구될 뿐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범죄의 성립과 영향이 없다는 점, 고지 의무의 위반도 묵시적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망과 보험금 수령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보험 사기가 유죄가 될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지급받으신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는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형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이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문서나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이든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런 물건들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타인의 정원을 마구 파헤치고 나무를 뽑아내는 등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감추는 것 외에 기타 효용을 행하는 행위, 또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인지 이해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업자가 180만 원의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자동문을 설치를 했는데 100만 원만 받고 잔금 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주인이 주지를 않자 화가 나서 자동 기능을 정지시키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한편 손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못쓰게 만들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예컨대 서로 경계가 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부주의로 경계를 침범해서 옆집 소유의 나무를 베어버렸다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말 부주의로 경계를 침범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경계를 넘어와서
옆집의 나무를 베어버린 것인지는 경계가 표시되어 있던 위치나 공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이웃한 토지 사이에서 경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죄는 토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편 토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 그 경계표는 표지판이나 도로 또는 하천이나 수목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이런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또는 경계를 침범해서 옆집 땅에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침범죄라, 여러분 형법에 이런 죄가 있는 줄 모르셨죠? 이렇게 만약 내 행동이 위법인 줄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몰라서 한 일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형법 제16조를 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처벌받는 행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변명할 경우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하면 바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처벌을 면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형법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 등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행동인 줄 알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랐다, 이런 변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와 반대로 건축법, 산림법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행위가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손괴죄에 대한 키포인트는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 문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등을 부수거나 은닉하거나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만 손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검색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연구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행 발명 검색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완료 후 동일한 선행 발명이 이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발명 조사를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또한 선행 발명 검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특허 출원 전에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의 종류에 따라서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권리 행사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발명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남발되고 있고, 또한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을 찾는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염려하여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선행 발명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나 툴도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포털 검색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이 나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베이나 아마존에도 희귀한 물건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최신 제품을 검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또 개량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검색입니다.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이나 시제품 형태 또는 개인 발명가의 발명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다 보면 아직 개발 중인 제품들이나 전시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포유 등 논문, 정보 사이트를 통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 등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콜라를 통해서 논문부터 기사까지 또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화되어 있고, 해외 특허를 선택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공개 전문 등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해서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 키포인트는 첫 번째, 기술 개발 완료 후에야 동일한 선행발명이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 개발 전에 미리 선행발명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셀프로 인터넷 포털, 유튜브, 논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도시계획이니 행위제한이니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하는 전문 용어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각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사례를 보시면서 관련 개념에 대해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구역이 뭘까요? 용도구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말이 그린벨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처럼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한 것에 더해서 추가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용도구역의 설정을 통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용도구역에는 크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용도구역은 설정된 곳도 있고 설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외곽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농경지나 산림을 유지하는 구역이 있는데 서울이 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구역이 있다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는 시도지사의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고시를 일일이 찾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잊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화면 아래 표시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시면 행위 제한 여부가 나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그림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 나타난 지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1번지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이지만 청계산 자락의 토지로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군사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같이 볼 부분이 바로 비오톱입니다. 그림 확인 도면상 신원동 산 41 임야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오톱 1등급이면 거의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하는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 지역은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 유형이고 2등급까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고요. 3등급부터는 부분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비오톱 지역의 설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도시 생태 현황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비오톱 지역이 설정된 곳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오톱 지역인 줄 모르고 토지를 매입했다가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둘째,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셋째,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넷째,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제한하는 개발 행위는 무엇일까요? 국토개혁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발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개발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과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은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발 행위를 하고자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개발 제한 구역임의 이유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해줄 수 있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부동산 공법 용도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키포인트는 첫째, 이미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행위 제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용도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또다시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둘째,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구역 중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구역이다. 셋째,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을 의미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하지 않지만 조언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그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적 보호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지하 상가 점포를 매입한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투자한 이 지하철역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고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몇 평에 불과한 이 점포 하나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상가 점포 소유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를 얻은 그런 것에 불과한 투자였습니다. 지하철역 그 지하점포의 법적인 소유권은 지하철 공사에 있었고 지하철 공사가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 의뢰인은 그 임차인으로부터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사고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에 임차인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들끼리 돈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이런 임차인 지위 변경, 이런 부분은 지하철 공사와의 그 임대차 계약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인이 장기간 그 월세를 연체를 하고 있어서 그 장기간 연체한 전차인을 상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전차인으로부터 그 다음과 같은 협박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를 내보내게 되면 이런 주인의 불법적인 거래를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 지하철 공사에 이런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면서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전차인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하거나 또는 전차인을 나가게 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 점포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무수익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분양권 내지 입주권에 대한 불법 투자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 그 전매가 금지되는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또 몇 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금지 대상이나 또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처럼 그 거래 금지 기간 동안의 거래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이런 권리를 매수하게 되면 불법이 발각될 우려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처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해놓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했을 때 그 법원의 결정이 분양 주체, 예를 들어서 분양 회사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 불법이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런 가처분을 해두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투자 위험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이제 권리 양도가 합법화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이 분양권 내지 입주권을 그 매도인 쪽에서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 이런 요구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판례상으로는 이런 그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어서 민사 재판에서는 이 분양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쟁의 와중에 만약 불법 거래 사실이 이 분양회사 쪽에 알려지게 되면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분양권을 판 사람의 추가적인 돈 요구,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합법적인 곳에 투자하라. 이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으로 강조드립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는 그 위험을 고려한 수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는 도대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불법적인 거래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의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나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 또한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고가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을 잠금 장치를 풀어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입니다. 또 배우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을 동의 없이 복구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또는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니나 친구랑 같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즉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영업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찾아가서 외도를 자백해라, 시인해라 하면서 강요하면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즉 형사처벌을 받거나 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겠죠.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와의 외도 기간 및 그 정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횟수가 중요하겠죠.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소송을 전후한 피고의 태도, 피고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참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느끼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참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자료의 범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워낙 좁아서 이러한 기준들을 일일이 그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말이. 공동의 불법행위, 즉 외도겠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위자료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혼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과 같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고 1을 배우자로, 피고 2를 상간자로 합니다. 피고 1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서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고 피고 2 상간자의 경우는 피고 1의 외도에 같이 가담한 자로 피고 1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외도 당사자인 피고 1, 2를 합쳐서 총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고 2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라는 형식으로 선고가 됩니다.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 진행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금액은 그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후에 상간자 소송에서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2천만 원은 참작되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한편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따로 받지 않겠다는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 이러한 채무 면제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및 상간자 소송 전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법원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내외, 이혼을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내외라는 것.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금액은 반드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